미국이 연준이 공개시장회의 결과 3월 달에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실업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과연 돈을 풀어야 되느냐,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약 1.75%포인트 이렇게 괴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의 최대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을 경신한 거죠. 지금 1.75%포인트 격차를 벌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0.25%포인트 떨어뜨린다. 지금 12.3 사태 이후에 경제도 안 좋고 우리도 결국은 내수에 신경을 써야 되고 국회에서 의논이 되고 있지만 자, 우리도 그러면 추경해서 50조 더 풀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시켰다. 그러면 0.25%포인트 또 인하시킨다.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차가 나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중국은 관세를 만약에 우리에게 미국이 계속해서 65%까지 끌어올린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7.2위안인 것을 환율을 8위안으로 갈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관세에 부과된 비율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물건값은 똔똔이 되는 형국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거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겠는가? 또 유럽 국가들이 용인할 수 있겠는가? 즉 중국이 환율을 절하시켜 버리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븐 미란이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rading Policy에서 뭐라고 적었다고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하라고 어코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게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중국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 그 조찬 강연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정책을 가지고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교수가 미국을 가고 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의 평균이 0.76%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5%를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라고 설득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트레이딩 폴리시에서 관세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이 목적인데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나라가 관세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연준이 공개시장회의 결과 3월 달에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실업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각도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나토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빼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국방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뭐를 견제하고자 함이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라시아가, 즉 유럽과 중국이 한 통속이 되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14억 시장을 유럽이라고 한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그 많은 기업들이. 저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정책을 쓰고 재정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부적으로 더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달러의 패권이 얼마나 약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됐다, 종전이 됐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유럽 국가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또 프랑스 같은 나라들,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노르스트롬 파이프라인이 즉각 가동이 되어서 싼 천연가스가 독일과 프랑스로 막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앓을까요? 안 앓을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갤런당 2불 7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한 25% 관세를 매기고 거의 한 60% 정도 관세를 매겼다고 하지만 중국 전체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그렇게 매겨진 게 아니고 수입하는 제품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게 매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세를 매기지만 기타 필수품이나 서민용품은 관세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은 우리가 관세를 모든 물건에 다 25%, 65% 때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침체로 간다거나 또는 불황으로 가기 위한 전조현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은 거고 미 연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 공개시장 회의를 마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미 연준의 이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파들이 생길 것인가. 미 연준이 매파 총재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물가가 앙등하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게 매파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은행에 가시면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미국에 가서 은행에 계좌를 틀면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체킹 수표 어카운트가 계정이 있고 또 예금 예적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이 계속 그 잔고에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를 갖다가 금리를 주냐. 그래서 내가 체킹 어카운트에 10,000불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불에 붙는 체킹 어카운트의 금리가 0.076%입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없죠, 금리가. 그죠?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금리를 얼마 붙이냐 그러면 미국 전역 은행들의 평균치가 0.4%.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주는 은행은 4% 줍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내가 10,000불 넣으면 40불 이자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미국 전체 평균으로는 0.4%니까 4달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는 지금 얼마일까?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스탠바이 시켰잖아요.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럼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은 10년짜리 이 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 금리가 얼마냐를 놓고 보니까 미국 전역의 평균이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연체, 카드를 사용했을 때 얼마 정도 금리를 부과를 하고 있냐 그러면 전국 평균적으로 15%. 단기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받았을 경우 또 카드를 썼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됐을 때 붙는 금리가 한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금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예금 금리도 더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은 미국 페드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은행 간 거래하는 금리를 4.5% 정도에 딱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요동성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5%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있네. 그럼 빨리 올려야 되지. 그러면 다시 4.75%로 올릴게 이래 버리면 심리적으로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예금금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예금금리는 안 움직이거나 오히려 예금금리는 같은 레벨로 있거나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패드 레이스를 움직이는데 지금 평균치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의 전조 현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빌리면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어떤 이 바이브레이션 또는 볼러틸리티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또 S&P 500 지수가 10% 이하의 수익률을 보일 때는 약 50%의 불황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은 인프라가 상당히 견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요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 다음에 올해는 6월, 9월, 12월 중에 2번을 내리고 내년은 한 번 더 지켜보고 2027년에 2번 정도를 더 내리면 1%포인트나 1.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시키게 될 테니까 지금 4.5니까 4%나 3.75%포인트에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2027년까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약에 관세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잡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모두가 다 이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를 해주고 중국이 만약에 크게 협조를 한다면 아마 미국의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협조를 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펜타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펜타닐 수출을 안 하는 것이 중국이 협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 중국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제조업 측면에서 중국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또 국제 질서에 있어서 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AI 같은 로봇 산업과 양자 컴퓨팅 등등의 산업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의사가 있다면 여기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다면의 의미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지금 한 13조 달러 정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그림자 금융의 부실로 인해서 뻥 터져버렸는데 이거를 뭐로 메꿀 수가 있다? 미국 달러화로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 협정을 맺어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중국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본시장을 누구에게 다 내준다? 서구에게 내주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국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스티븐 미라는 마라라고 협상을 어코드를 거쳐서 위안화 저상을 45% 정도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100년 만기 채권, 이자를 주지 않는 100년 만기 채권을 사게 해서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 하더라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동맹들이 진정한 동맹인 것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린 작년 11월 12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인 스티븐 마이런 박사가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지금 녹화하기 전에 사실은 김종인 박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종인 박사님, 마이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웃긴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미국의 100년짜리 만기 이자도 안 주는 채권을 사준다래? 누가? 두 번째, 뭐라고? 마라라고 협의를 한다고? 중국과 함께? 그러면 중국이 지금 7.2위안을 갖다가 3.5, 3.6위안으로 절상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나? 그 정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멕시코하고도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수출 가격 경쟁력이죠.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단언적으로 표현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파월 의장의 생각이 미 연준의 금리를 2번 정도 인하시키고 내년에는 한번 그대로 가보고 2027년에는 조금 더 한두 번 더 인하시키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관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대응과 경기 둔화의 조정을 아름답게 거치게 된다면 다시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김 박사님 생각은 그거는 푸틴의 생각과 유럽 서구 동맹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손을 잡고 누구를 견제하려고 할까? 중국이죠. 뭐 누구를 견제합니까? 지금 북한이 소련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좀 손을 잡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팽당할 것이다, 뭐 김정은은 배신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제스처는 중국을 견제합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무역 정책, 하나는 외교 정책, 하나는 유럽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의구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미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2번이나 할지 3번이나 할지에 대한 결정적인 또는 숨겨진 히든 카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단순히 지표적으로 나오는 걸 놓고 숫자를 놓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어떤 다이내믹스,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또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하나의 완성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컴플리트에 가까운 해석을 쏟아내는 것이 저희들 같은 경제학자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값이 출렁출렁거리는 거는 출렁출렁거리지 않죠. 금값은 계속 우상향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담보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과 은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당분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역시 주식시장은 출렁출렁거리면서 상당히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부터는 월스트리트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하겠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뭘 이해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션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약에 짚어드려야 될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야기잖아요. 스티븐 미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그 스티븐 미란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화면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븐 미란은 미국이 이룩하려고 하는 국부펀드에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찬 강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편견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저는 다른 거는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리플도 있고 뭐 다른 민코인도 있고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이 매입을 할 기회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왜? ETF 시장이 생긴 게 두 가지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무역정책에서 관세정책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스티븐 미란의 생각에 암호화폐가 중요한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편견, 튤립 버블이다, 타이 인형에 대한
뭐 버블이다, 아리조나 사막에 집을 지었던 그런 버블이다, 이런 것과 동급으로 같은 레벨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미뤄두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미 연준 회의를 거쳐서 5월 6일, 7일 날 회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아마 6월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도 금리 인상 인하가 없을 것 같고요. 큰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6월 달부터 하반기를 접어드니까 지금은 그 스포츠 게임으로 치면 뭐다?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하프타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실업률 어떻게 되고 있지? 자, 우리가 금리 올리지는 않지만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드 폴리시에 의해서 관세에 의해서 경기가 악화되면 유동성이 줄어들 테니까 재정적으로는 돈을 풀게 모기지 금리 채권만큼은 근데 350억 달러 계속 매입한다. 긴축 완화를 위해서 채권 발행했던 거 250억 달러 중에서 50억 달러만 우리가 계속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재무부와 함께 아주 유기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금 당장은 1.7%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4월, 5월, 6월이 가서 만약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다시 우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여지를 남겨두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관세로 인해서 땅땅이 얼어붙었으니까 소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4월, 5월이 돼서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실업률이 연준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조금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도 풀릴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OECD가, IMF가, 월드뱅크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미 연준이 시장을 해석하는 게 어떤 방향인가를 오히려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어떨까. 왜? 미 연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와 함께 지금 손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재무부와 미 연준, 민간 월가를 대변하는 미 연준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쪽 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니까 오히려 미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향방을 저희들이 추정해보고 예상해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